일단은 현재 기준으로 자본이 좀 제일 많이 쌓여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가장 많은 돈이 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미국 자산 같은 경우에는 전체 자산군 대비해서 증시 쪽으로 빠지는 부분과 이제 펀드 쪽으로 빠지는 부분을 다 합쳤을 때 약 16.1% 정도가 증시로 흘러 들어가는 자금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아시아권 자산 같은 경우는 좀 정반대인데, 최근 들어서 반도체를 기반으로 해서 10년 뒤엔 당연히 현재보다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 외에 또 추가적으로 뭐 성장할 섹터들을 보자라면은 사실 이제 저희가 가장 메인으로 보고 있는 건 섹터들이긴 합니다. 특별한 경제 강의 머니 특강. 안녕하세요, 주식촉대학교 여러분. 오늘의 특강을 맡은 윤진입니다. 일단은 현재 기준으로 자본이 좀 제일 많이 쌓여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현재 시점에서 이제 과거에는 유럽이 경제의 어떤 메인이었던 시장이 있었고, 그리고 영국이 어떤 시장의 메인이었던 시즌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미국이 가장 큰 자본 시가총액을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은 돈이 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때문에 이제 중국이 아무리 치고 올라오고 있더라도 현재 기준으로 글로벌 시가총액 1위는 이제 미국인 상태이고, 또 그 자본이 가장 많이 축적이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아시아권 국가보다도 더 많은 신흥 자본들도 계속해서 미국으로 축적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자본 축적도에 있어서 가장 높은 시장을 형성하기 때문에 미국이 가장 1위의 시장이 되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자산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글로벌 전체적으로 가장 이제 시장 1위를 차지하고 있던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이제 전체 자산군 대비해서 금융 자산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편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내부에서도 이제 비중의 증시 쪽으로 빠지는 부분과 이제 펀드 쪽으로 빠지는 부분을 다 합쳤을 때 약 16.1% 정도가 증시로 흘러 들어가는 자금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아시아권 자산 같은 경우는 좀 정반대인데, 부동산 선호도가 좀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체 자산군 대비해서 보더라도 증시로 흘러 들어가는 게 적게는 이제 3.2% 정도에서 많을 때여도 6%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투자성 부동산 쪽으로 빠지는 게 오히려 반대로 이제 10%대를 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어쨌든 이제 자산이 양쪽으로 분배가 되거나 혹은 이제 부동산 선호도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증시가 오르기가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 만들어지게 되고, 결국은 이제 투자 수익률로 이어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골드 수익률을 기준으로 저희가 많은 어떤 국가의 자산들의 상승률을 측정을 하는데, 특이하게 홍콩, 중국, 일본, 한국 다 포함을 해도 30년 상승률이 골드 수익률보다 낮습니다. 반대로 이제 나스닥은 골드보다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아시아권 증시가 아직까지는 미국 증시를 절대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뭐 추후에 정말 이제 중국의 경제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서 G1의 자리에 위치하게 된다라면은 그때는 이제 미국에 존재한 자산들이 중국으로 축적이 되면서 어떤 시가총액의 역전이 일어날 수 있겠다라고는 보고 있지만, 당장 10년 내에는 좀 쉽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뭐 실제로도 이제 중국의 시가총액의 어떤 상승 부분이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는 역전이 일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10년 내에는 절대 불가능할 거다라고 얘기 드리는 이유가, 중국의 시장 그리고 홍콩 시장이 최근에도 계속 빠지고 있어요. 빠지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이제 2008년 이후에 경제 위기가 있고 나서 모기지, 즉 이제 미국에서 돌아가던 대출성 자산들이라던가 이 자금들이 홍콩을 통해서 중국으로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홍콩의 어떤 경제 정책 자체가 중국 형태로 이제 폐쇄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홍콩에 있던 자산들이 미국으로 다시 이제 빠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계속해서 어떤 시가총액이나 이런 것들이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당장 10년 내에 이 수치를 전부 다 회복하고 중국 경제가 미국을 이기기에는 좀 쉽지 않다, 이렇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일단 개인들이 영어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정보성 접근이 좀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는데요. 사실 제일 쉬운 방법은 최근에는 이제 야후 파이낸스 같은 쪽에는 이제 우리나라 네이버처럼 모든 이제 재무 정보들이라던가 뭐 기업의 어떤 공시적인 부분들이 다 똑같이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요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좀 편하게 어떤 접근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즘 이제 뭐 구글 같은 데서는 다 번역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이런 구글 번역을 통해 가지고 그런 영어 정보들을 쉽게 좀 접근을 하고 계시지 않나 싶은 부분입니다. 근데 다만 이제 차이가 하나가 있는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FN 가이드나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어떤 보고서들, 이제 증권사들이 만들어 놓은 레포트들을 좀 쉽게 볼 수 있는 편인데, 미국은 솔직히 말해서 이런 부분들이 기관들 아니면 좀 접근이 쉽진 않아요. 그래서 사실 개별 종목보다는 어떤 ETF 같은 거시경제를 투자하는 게 개인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쉽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저는 배당 투자 쪽은 좀 반대를 하는 편이고요. 사실 이제 많은 최근에 어떤 유튜브들이나 이런 채널들 통해서 배당주에 투자해서 뭐 이제 퍼센티지로 떼가지고 본인의 어떤 매달 가져가는 뭐 수익이 있다 혹은 뭐 매년 가져가는 수익이 몇 퍼센트다 뭐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는데, 사실 문제는 이제 배당주의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주가 자체가 변동하는 폭이 배당의 수익률보다 훨씬 더 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그냥 단순히 어떤 채권처럼 생각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건 약간의 좀 낚시성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보다는 정말 이제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을 투자하는 것이 옳은 방법인데, 그럼 이제 그 방법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이제 인덱스나 퀄리티 투자, 뭐 밸류 투자 같은 것들이 존재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기업들을 이렇게 구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개인들 입장에서 어떤 것이 이제 밸류가 있는 것인가, 가치가 있는 것인가를 구분하는 것 자체가 좀 쉽지 않은 부분이고, 유명 뭐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정보가 이제 또 잘 공개가 되어 있다 보니까 투자에 있어서 용이성은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이제 정말 유명세만으로 따라 들어가시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고요. 뭐 일례로 들어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론 머스크 CEO의 어떤 영향력 때문에 투자를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사실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반대로 보자면은 이 테슬라 같은 기업들은 이제 시가총액에 있어서 독과점을 할 수 있는 구조가 굉장히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다른 이제 기존에 존재하던 자동차 회사들, 뭐 벤츠라던가 뭐 BMW라던가 이런 기업들이 전기차를 내놨을 때 그런 어떤 시장들을 이기고 독과점을 할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분명히 퀘스천 마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평가가 가능하다라면은 투자를 하시는데 굉장히 뭐 편하게 안정적으로 투자하실 수 있겠지만, 그게 안 된다라면은 이제 밸류나 혹은 뭐 이런 퀄리티 같은 것들을 통해서 주요 블랙락이라던가 자산운용사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인덱스 ETF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ETF들을 투자하시면은 사실 어떤 시장의 인덱스를 또 조금 더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요. 어떤 밸류라던가 어떤 퀄리티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또 재무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부분 분명히 이제 잘 반영된 종목들 위주로 좀 추려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이제 밸류라던가 퀄리티 같은 어떤 종목들, 즉 이제 재무를 통해서 이게 뭐 가치 있는 것이라던가 뭐 장기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매출, 그다음에 이제 당기 순이익에 대한 평가 부분인데, 일단 이제 개별 주식에 대해서 정말 이제 모른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제일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은 매출액 자체의 성장률 보시는 게 어떤 장기 성장 가치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성장 중에서도 성장 가속도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가속도를 평가하는 거는 이제 최근 3개년 재무를 봤을 때 그 전전년도 대비의 전년도, 그리고 이번 연도 대비해서 최근 분기 대비해서의 그 전년도, 이에 대한 평가가 가속도가 점점 더 발생하고 있는가를 좀 보시면은 좀 더 장기적인 성장세를 노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순이익적인 부분 외에도 뭐 PBR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사실 이 기업의 총 재무 가치가 정말 내가 투자하는 어떤 시가총액 대비해서 정말 싸게 내가 구매를 하는 것인가를 좀 평가를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치 투자와 성장주 투자를 구분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가치주라고 하면 그냥 장기로 내가 가치 있는 회사면은 가치주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속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워렌 버핏의 가치 투자라는 것은 굉장히 이제 논리가 단순합니다. 비교를 드리면 1억 원짜리 통장이 있을 때 1억 원짜리 통장을 5천만 원에 누군가 판다. 그럼 당연히 사겠죠. 당연히 살 겁니다. 네, 이 방식이 주식시장에서는 법인 계좌가 1조짜리라고 해도, 순자산이 1조라고 해도 5천만 원의 시장에 나왔을 때 사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왜 사지 않느냐? 내가 당장 이제 매수한 시점 이후로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도 있고 그게 얼마나 시간이 걸려서 회복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가치주라는 것은 이런 이제 저렴하게 산다라는 것에 한정된 것이고, 주가가 오르면은 가치주가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요. 성장주 투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매출액 자체의 성장률, 그리고 시장 인더스트리를 추후에 10년 후에도 어떤 독과점을 해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딱 세 개를 봅니다. 매출액 자체의 성장 속도, 그리고 두 번째가 당기 순이익의 성장 속도를 보는데요. 사실 이제 회사가 투자에 있어서 당기 순이익이 많이 남아야 그 다음 분기에 또 유보할 투자금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순이익의 성장세를 보게 되고, 세 번째가 이제 PBR 부분, 충분히 내가
매수하려는 단가 대비해서 저렴하게 사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 이렇게 세 가지를 보시는 게 가장 좋고요. 사실 이제 그 중에서도 최근에 어떤 투자 트렌드 같은 경우에는 잘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이 PBR이 낮은 경우는 잘 없거든요. 그래서 매출액 자체 성장 속도, 당기순이익의 성장 속도를 보시는 게 어떤 시장 인더스트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재무제표의 평가 요소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AI가 우리나라보다 더 강하면 강해지 약하진 않은 것 같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사실 AI를 주도하고 있는 회사들은 많이 없어요. 제대로 이제 편입됐다고 봤을 때 반도체 정도만 이제 어느 정도 AI를 서포트할 수 있고 뭐 클라우드 시스템 쪽에 납품할 수 있다 정도인데, 사실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 클라우드 시스템 분야도 제대로 갖춰진 회사가 많이 없는 편이고, 그 외에 AI 자체의 기술력을 통해 가지고 소비자한테 직접 다가가고 있는 회사도 흔치는 않은 편입니다. 뭐 최근에 들어서는 뭐 게임 회사들이라던가 뭐 이스트 소프트 같은 기존의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많이 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뭐 네이버도 물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근데 사실 어떤 대중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은 아직까지는 미국에 훨씬 더 많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반도체를 기반으로 해서 클라우드 시스템을 오픈한 업체들, 이제 뭐 미국 기준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라던가 뭐 구글 같은 기업들이 존재를 하는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제 미래 10년을 봤을 때도 계속해서 이 시장의 시가총액을 키우고 시장을 독과점해 나갈 업체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 성장세에 있어서도 가장 탄력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고, 사실 저는 이제 지금 시점 기준으로 보더라도 10년 뒤엔 당연히 현재보다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 외에 또 추가적으로 뭐 성장할 섹터들을 보자라면은 사실 이제 저희가 가장 메인으로 보고 있는 건 바이오 디에이징 같은 섹터들이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현재 시점에서 산업이라던가 뭐 소재 뭐 이런 기존의 기간 산업들 2차에서 3차 산업들은 이미 다 형성이 되어 왔고, 물론 성장을 하더라도 인플레이션 이상의 성장세를 강하게 보여주기가 좀 쉽지 않은 섹터들이에요. 근데 이제 바이오라던가 이런 쪽들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성장을 해 나갈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만약에 조금 더 수명을 10년, 20년 더 연장할 수 있는 어떤 요지가 있다라면은 정말 이제 글로벌적인 부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정말 아낌없는 투자를 할 수가 있거든요. 본인의 생명을 연장하는 관점에서든 어떤 시장에 대한 어떤 사회에 대한 환원의 관점에서든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시가총액은 현재 기준으로도 더 성장세가 열려 있다 이렇게 보는 편입니다. 사실 이제 미국 ETF 같은 경우에는 일단 패시브 시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인덱스 자체가 쌓이는 것을 어떤 나의 수익률로 가져가려는 움직임이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이 인덱스가 성장한다는 건 굉장히 간단한 개념인데, 일단 자본의 축적이 제일 1순위로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리고요. 제가 제 책 이름을 막 그래프 게임이다 이렇게 친 이유가, 어쨌든 자본의 축적이 쌓이면은 여기서 이제 배율의 상승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모든 자본주의의 논리가 결국에는 이 자본의 축적에서 기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자본의 축적이 현대 사회에서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것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미국인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비율을 좀 표현을 하자면은 강남 3구랑 똑같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강남 3구가 다른 지역 대비해서 이제 부자들의 자본 축적이 많다 보니까 성장세가 더 빠를 수밖에 없는데, 그 움직임이 똑같이 증시에서도 가장 집중된 국가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다른 변두리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축적도가 좀 빠르지 않다. 아시아권 국가들은 특히 더 좀 그런 경향이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면 때문에 이제 인덱스의 성장세가 장기적으로 예상되는 ETF의 국가 쪽으로 투자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근데 꼭 이제 미국만 답이냐라고 했을 때, 미국 정도의 수익률을 보여주는 국가가 몇 군데 있긴 해요. 예를 들어서 뭐 독일의 덱스 40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골드보다는 높고 미국보다는 약간 좀 못 미치지만 그래도 이제 다른 국가 대비해서 좀 빠른 어떤 성장세를 보여주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일단 이 중에서도 가장 성장세가 우수한 것은 미국이기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는 가장 미국 ETF가 우수하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ETF랑 ETN 이제 합쳐서 뭐 ETP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 둘의 차이가, ETF는 운용사, 즉 이제 펀드 회사에서 만드는 거고요. 뭐 블랙락이나 이런 대규모 자산운용사들에서 만드는 거고 펀드입니다, 이거는. 근데 ETN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지수에 연동해서 보통 이제 증권사들이 출시를 하는 지수형 상품이고요. 근데 이 친구와 이 친구의 차이점이 딱 하나가 존재를 하는데, ETN 같은 경우에는 만기가 존재를 하고 ETF 같은 경우에는 만기가 없는 대신에 연간 수수료 피가 존재합니다. 뭐 작은 수치이긴 하지만, 굉장히 낮은 수치이긴 하지만, 그래서 ETN은 보통 한 2년 정도, 뭐 더 짧은 주기도 있고 약간 더 긴 주기도 있는데 2년 정도마다 강제로 증권사에서 이 상품을 폐쇄를 시켜서 청산을 시켜요.
왜냐하면 증권사들은 어쨌든 모델이 이제 수수료를 발생시키는 게 모델이기 때문에 거래 수수료가 모델이기 때문에 강제로 청산을 시키게 되고요. ETF 같은 경우는 이런 우려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가져가고 홀딩할 수가 있고 다만 이제 인덱스 추종 대비해서 뭐 0. 몇 % 정도의 차이는 존재는 할 수가 있다. 네, 이 정도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한번 여기에 대였던 일례가 있었는데 ETN 상품에 이제 VAX라는 어떤 굉장히 좀 고변동성 상품이 있어요. 그래서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하락장에서 굉장히 공격적인 수익률을 낼 수가 있는 상품인데 보유를 했다가 정말 급등하는 때 만기가 딱 물려가지고 급등 직전에 청산을 당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ETN 같은 경우는 사실 개인이 어떤 만기 이런 거 일일이 체크 잘 하시는 분들은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냥 ETF가 낫다. 네, 좀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ETF 같은 경우는 이제 세금 문제가 항상 이제 해외 쪽으로 존재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국내는 이제 세금이 따로 국내 자체 ETF들은 따로 증시에 대해서는 없고 해외 쪽에 대한 ETF를 국내화 시켜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S&P나 이런 쪽에 투자하는 상품을 국내에서 설정해가지고 만들어놓은 뭐 코덱스, S&P 땡땡땡, 뭐 타이거, S&P 땡땡 뭐 이런 상품들이 있어요. 네. 그런 상품들은 배당으로 칩니다. 이 양도 차익에 대해서. 그래서 양도에 대해서 배당 소득세로 잡힌다라는 거, 네, 요거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통 이제 15.4%부터 출발하는데 쭉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해외에 직접 투자하시는 경우, 뭐 예를 들어서 미국에 뭐 테슬라에 투자를 했다, 뭐 엔비디아에 투자를 했다. 자, 여기도 양도소득세가 발생을 하는데, 이 친구는 250만 원까지는 소득에 대해서 괜찮고요. 요거 넘어가는 구간부터는 22%의 소득세가 따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요 소득세가 있다라는 거 좀 22%라는 거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근데 요게 문제는 정말 이제 고소득으로 막 차익을 내 가지고 발생을 시켰을 때 이 양도소득세 때문에 내가 미국 투자하는 게 좀 꺼려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실제로 이제 이 차익을 계산을 해보면은 이걸 다 양도소득세 내더라도 미국이 더 잘 올라가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를 하고요. 근데 이제 이걸 내는 과정 자체에서 국내장 대비해서 얼마나 이제 차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한 번씩 이제 매년 수익 계산을 할 때마다 체크나 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요약드리겠습니다. 미국에 직접 투자하는 방식, 뭐 예를 들어서 QQQ 같은 거에 직접 투자하는 방식이 있고 국내화된 나스닥이나 S&P 상품에 투자하는 방식이 있어요.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하나 존재하는데 일단 국내에서 투자를 하게 되면은 여기 환해지가 되어 있는 상품이 있고 환해지가 안 된 상품들이 있습니다. 안 된 상품을 투자하시게 되면 미국에 직접 QQQ나 SPY 같은 종목을 잡는 거랑 수익률이 큰 차이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어떤 환율 변화까지도 전부 다 거의 그대로 똑같이 반영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환해지된 거를 투자를 하시게 되면은 원달러 환율이 변하는 것까지 이제 수익에 잡히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정말 이제 미국에서 우리가 S&P 딱 지수를 검색하시면은 등락률이 그날 나오잖아요. 그 퍼센트가 그대로 내 계좌의 어떤 퍼센트랑 이꼬로가 된다, 이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율 변동에 대해서 민감하시거나 싫으신 분들은 아예 이제 국내에 한해지된 상품을 투자하시면 제일 좋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요. 그래서 근데 이런 거를 반대로 내가 누리고 싶다, 환율에도 투자를 같이 해서 어떤 달러의 성장세까지도 누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아예 외국 상품을 투자하시거나 환해지 안 된 상품을 투자하시면 좋다.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네, 참고로 이제 2024년도 전망 같은 경우에는 연말까지 1200선대 이하까지도 이제 글로벌 기관들이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현재는 높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TF를 아예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오렌 버핏이라든가 대표적인 투자자들이 많이 추천하는 게 그냥 S&P랑 나스닥 인덱스를 그냥 섞어가지고 그냥 5대5 정도로 투자를 하시거나 아니면 그냥 뭐 S&P 정도만 100% 투자를 해라 이렇게 좀 많이 얘기를 드리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방법이 아닐 경우 추천드리는 게 이제 QUAL이라던가 주요 자산운용사들이 퀄리티라는 명목으로 한마디로 이제 정말 이제 좋은 종목들 위주로 가중 평균을 높여놓은 그런 ETF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ETF들에 투자하시면은 인덱스보다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도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나는 정말 좀 약간 야수의 심장을 갖고 있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뭐 XLK라던가 특정 테크 섹터에 투자를 하는 이런 ETF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ETF들을 편입하시게 되면은 시장 성장률 대비해서 초월할 가능성이 조금 더 올라간다라는 거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게 올라가는 것만큼 또 떨어질 때도 등락폭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위험성은 감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가장 큰 이유가 빅테크 기업이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이제 장기적으로 갔을 때 정말 이 시장을 독과점을 10년 뒤에도 하고 있을지가 의문이라는 게 가장 크고요. 어쨌든 우리가 기업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뭐 테슬라 같은 기업이 일론 머스크 CEO가 갑자기 뭐 마약을 하다가 급사를 했다, 약간 운명을 달리했다, 이런 어떤 이슈가 생겼을 때 갑자기 어떤 기업의 시가총액이 곤두박질 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경영적인 리스크들이 많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기업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10년, 20년 꾸준히 존재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현재까지 살아온 게 정말 거기 많은 수많은 임직원들이 노력해서 현재까지 성장하고 살아왔던 거지, 원래는 이렇게 존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떤 인간의 노력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기업이란 것은 언제든 이제 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다라는 면을 좀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산업 자체가 사라진다는 거는 좀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어쨌든 뭐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표 산업인 뭐 AI라던가 현재 성장하고 있는 섹터들 자체가 아예 사라지는 것은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미국 자체에 있어서 이 산업이 성장할 거다라는 쪽에 투자하는 게 ETF의 방식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중에서 이제 특별 기업들, 뭐 예를 들어 최근에 엔비디아 같은 어떤 특별 기업들이 성장하는 속도는 충분히 빠를 수 있지만 그 기업들이 나중에 이제 시장 점유 경쟁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등락률이라던가 기업 리스크를 해지하고자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버리지 상품이 이제 과거에는 어떤 등락률 기준으로 봤을 때 사실 홀딩하는 데 있어서 곱하기 3짜리가 이제 3일 정도이고 곱하기 2짜리는 5일 정도를 보유를 했을 때 리스크가 좀 커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곱하기 몇 짜리 상품에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이 어떤 리스크가 굉장히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말 어떤 TQQQ나 뭐 이런 레버리지 상품이 위험하냐라고 보자라면은 정말 이제 초장기적으로 성장하는 인덱스들이 있어요. 당연히 이제 뭐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그래 왔고 주요 인덱스들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런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다시 또 이 손실 폭이 커지더라도 다시 회복해 버리는 그런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레버리지 ETF를 편입하실 경우에는 정말 이제 소액으로 비중은 낮춰야겠지만 장기적으로 가져가실 때는 충분히 이제 등락폭이 떨어진 구간에서 재매수하는 방식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저는 얘기는 드리는 편입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여기다 고비중을 태웠을 때는 TQQQ 같은 이런 종목들은 정말 이제 한 해 떨어지게 되면은 막 50% 이상도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리스크가 충분히 있다는 걸 인지를 하시고 자본의 비율에 있어서 뭐 고비중을 태우시는 거는 좀 자제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배당 전략 같은 경우 이제 디비던드 ETF라는 팩터 세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ETF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제 고배당 종목들 중심으로 가중치를 높여놓은 그런 ETF들인데 뭐 대표적으로 VUSE 같은 종목들이 있고요. 이런 ETF들을 편입하시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속히 알고 S&P 500이라던가 나스닥 내부에서도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들 중심으로 비중이 높게 형성이 되어 있어서 그런 어떤 상승률들을 누리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종목들, 개별 종목들 중에서 배당이 나오게 될 경우, 실질적으로 나오게 될 경우 ETF 주가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배당에 대해서 내가 일일이 체크하고 배당 소득세 어떻게 내야 되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이 감쇄될 수 있는 방식의 투자다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 있고요. 참고로 이제 배당도 배당 소득세가 존재를 합니다. 15% 정도의 배당 소득세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개별 종목을 일일이 보유하면서 내가 배당을 체크를 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이게 힘들어질 수도 있고, 어떤 뭐 배당일도 체크해야 되고 배당 이번에 몇 %가 나오는지 이런 것까지 다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아예 그냥 배당 ETF 중심으로 편입을 해가지고 그냥 주가 반영시키게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 중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성향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정말 이제 내가 위험하게라도 이 자산을 증식시키고 싶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정말 이제 성장하는 특정 섹터들, 뭐 이제 테크 쪽이라던가 뭐 바이오 쪽이라던가 요쪽 중심의 섹터들로 편입된 ETF들 중심으로 많이 좀 채울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근데 이런 ETF들이 꼭 이제 시장을 초월할 거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한 50% 정도는 메인 인덱스, 뭐 QQQ, SPY 같은 종목들에 채우고 초월 전략으로 나머지 50% 정도를 이런 섹터들 중심으로 채우는 방향을 많이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정말 내가 딱 고액 자본이 있어가지고 요거를 굴리는 입장이라면 방금 말씀드린 방법이 좋고, 내가 이제 매달 들어오는 소득을 가지고서 이제 새롭게 투자를 한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레버리지 ETF들을 소액 정도는 일부 새롭게 매달 매수하는 방식도 그것도 나쁘지는 않다. 실질적으로 수학적으로 체크해 봤을 때 그게 저는 이제 굉장히 위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소액에 한정돼서는 나쁘지도 않은 전략의 수익률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이제 채권 자산이라던가 뭐 골드라던가 다른 수많은 자산들이 존재를 하는데, 제가 제일 강조해서 얘기 드리는 게 어쨌든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초월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떤 시장에서 뭔가를 살 때 뭐 부동산 외에도 수많은 어떤 물건들이 존재를 하는데, 그 물건들이 우리가 느껴졌을 때 상대적으로 싸게 느껴져야 내 자산이 증가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기준이 되는 게 결국은 인플레이션인데, 인플레이션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어떤 평가 지표 중 하나가 또 골드 지표입니다. 근데 골드 수익률을 초월하려면은 채권이나 이런 정도의 수익률은 생각보다 높지가 않아요. 매년 쌓이고 뭐 분명히 전년도 대비해서는 플러스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시장을 초월하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는 어떤 상품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회비용이 결국 날아가게 돼서 인플레이션보다 나의 자산이 덜 증가하는 상황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골드, 채권, 그 외의 투자 상품들 기준으로 사실 증시자산 외에는 편입을 안 하는 게 오히려 저는 낫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일단 가장 큰 문제가 최근에 있어서는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을 드리는데, 최근에 이제 부동산 시장의 어떤 이자율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 부동산 시장 이자율이 올라가게 됐을 때 딱 개인들이 내가 어떤가를 생각해 보시면 제일 간단히 답이 나옵니다. 부동산 10억짜리가 있는데 이자가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이 나온다고 해서 부동산을 팔고 남는 돈으로 증시를 투자해야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갖고 있던 증시를 팔고 이 부동산 이자를 내야지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그게 이제 요즘 들어서의 명확한 트렌드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증시가 올라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제약 조건들이 이 이자나 어떤 부동산 자산의 홀딩으로 인해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자라면은 분명히 이제 국내 자산에 올라가는데 저항감이 굉장히 크고요. 그러다 보니까 개별 자산도 아무리 우리가 좋은 종목을 투자하더라도 이 시장 전체가 못 올라가면은 올라가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봤을 때 국내 시장은 굉장히 좀 쉽지가 않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차라리 이제 정말 나중에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좀 붕괴를 해서 부동산에 투자 가치가 없고 부동산은 그냥 거주 공간이다, 투자라는 것은 증시로 해야 된다라는 그 분위기가 형성됐을 때는 저라도 이제 공격적으로 국내 증시, 그때는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많은 학자분들이 얘기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정말 수급이 동반됐을 때만 실질적으로 수익률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다, 이렇게 요약을 드립니다. 아니요, 국내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네, 아예 정말 투자를 안 하고 있습니다, 국내 쪽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미국이나 이런 쪽 상승률이 아직까지도 훨씬 더 높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낙수 효과로 이제 국내장도 같이 이제 최근 들어서 좀 상승률을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이제 1, 2월까지만 해도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죠. 굉장히 어떤 하락률이 더 커지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감도 컸고 못 올라가는 분위기가 컸는데,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 올해 말까지 공격적으로 보는 기관은 막 6,000선대 초반까지도 S&P 기준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그래도 뭐 보수적으로 보는 기관들도 5,000선대 후반을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일단 굉장히 빠른 속도의 상승률이 보여질 거고, 그에 대한 낙수 효과로 한국도 당연히 성장세를 보여줄 거다라고 전망하고 있고, 삼천성도 가능성은 있는데 그동안에 이제 매년 한국의 성장세를 볼 때는 사실 저는 이제 2000선 후반대에서 연말 분위기가 마무리되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국내장도 성장세를 보여주는 것은 분명히 맞고, 그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미국의 금리 인하라던가 QT의 완전 종료, 즉 무제한 양적 완화를 축소하는 과정에 다시 이 부분에 대한 종료가 일어났을 때 유동성을 통해서 시장이 성장할 텐데, 그때 이제 국내 증시도 같이 올라가 줄 수는 있다. 다만 미국보다 더 올라갈 거냐는 절대 미지수다.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희망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요건 좀 이제 제 개인적인 어떤 의견일 수 있어요. 개인적인 의견일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어떤 10년 이상의 어떤 경제 성장률이나 증시 성장률을 봤을 때 뭐 아시아권 다 포함이에요. 미국, 일본의 니케이, 중국의 어떤 CSI, 홍콩의 항생지수 다 포함해서 봤을 때 골드의 어떤 인덱스 상승률을 넘기 전까지는 최근에 이제 30년 상승률 기준으로 했을 때도 아직까지도 하회하고 있거든요. 요거를 넘기 전까지는 국내 증시에 투자하는 것이 인플레이션보다 안 좋다의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요게 넘으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저도 개인적으로 막 추천을 드릴 것 같은데, 그 전까지는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내 주변 사람들한테 금보다 못 올라가는 걸 추천할 수 있나? 조금 그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반대다. 이렇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반도체는 좀 명확히 좋게 보는 편입니다. 물론 이제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가 뭐 잃어버린 10년이다 이런 느낌으로 경영적인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반도체 섹터 자체가 못 오르는 건 아니거든요. 미국에서도 분명히 이제 반도체 섹터만 따로 추려가지고 보면은 성장 속도가 그 어떤 섹터보다도 제일 높은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현재도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에는 뭐 꼭 삼성전자가 될지 뭐 SK하이닉스 같은 주자가 메인이 될지는 그거는 이제 다른 경쟁의 문제겠지만 이 섹터 자체는 계속 성장할 거다. 그리고 앞으로도 성장 속도가 인덱스보다도 높을 거다라는 부분은 불변의 진리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바이오 같은 쪽도 분명히 성장세는 맞습니다. 그리고 이 바이오 섹터들 중에서도 정말 이제 디에이징이라던가 미래의 트렌드를 빠르게 캐칭하는 소수의 기업들이 발생한다라면은 그 기업들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셔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요. 다만 2차 전지는 좀 반대입니다.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중국이 거의 다 시장 점유를 해 나가고 있고 전기차 쪽으로도 즉 완제품 쪽으로도 거의 다 점유를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미 우리가 놓친 시장이다라고 좀 보는 편이고 기술력적으로 놓쳤을 때 사실 우리가 중국을 이길 만한 역전 요소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미 패권이 넘어갔기 때문에 2차 전지 시장 쪽에서는 물론 이제 시장 자체 성장세를 누려가지고 같이 낙수 효과로 성장하는 존재는 있겠지만 우리가 시장을 주도해 나갈 만큼의 섹터는 절대 아니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어느 시장에서 자본이 축적이 생겼을 때 왜 빠를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좀 서론에 많이 얘기를 하는 그런 책이었고요. 자본의 축적도가 잘 쌓이는 국가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ETF를 투자하게 될 경우 어떤 성과를 더 거둘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시장은 어떤 방식의 투자를 우리가 택해야 어떤 성장 속도가 가장 높은 방식의 투자를 할 수가 있는가 이 내용들을 좀 굉장히 좀 함축적으로 설명드리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미국 시장을 봤을 때 분명히 최근에 많은 투자자들이 미국을 관심을 갖는다라는 거는 분명히 고만한 매력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 방식 투자에 있어서 제일 쉽게 접근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정보에 대해서 제일 쉽게 접근하는 방법은 또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 좀 함축적으로 얘기 드렸으니까 그렇게 쉽게 접근하는 방법 한번 스터디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ETF 투자는 그래프 게임이다. 네, 요 문장으로 좀 함축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유는 어쨌든 자본의 시장의 축적, 즉 이제 시장 새로운 참여자들이 시장에서 얼마나 잘 쌓여가고 있는가, 요 게임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으로 그 중심은 미국인 상태이다. 이렇게 요약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투자자 분들께서 어떤 미국에 대한 투자에 있어서 혹은 한국에 대한 투자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뭐 고민을 하는 과정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특히 20, 30대는 그래도 이 시장에 많이 적응을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새로운 암호화폐 시장, 뭐 미국 시장 다 적응을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이 40대 이상 분들부터는 어떤 국내를 벗어나는 것 자체를 굉장히 많이 좀 거부감을 갖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별게 아니에요. HTS 같은 데서 뭐 계좌 하나 추가로 해외 계좌 개설하고 시작하는 거 그냥 요 장벽밖에 없기 때문에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심리적 장벽일 뿐이지 절대로 글로벌 장벽은 높지 않다라는 거는 한번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